어느 가을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한옥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일품인 곳이었다. 이곳에 처음 온 이유는 오래된 문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고서적과 고문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마을에는 몇백 년 된 오래된 문서를 소장한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 집은 전설의 집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왜 전설이라 불리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나는 오직 연구를 위한 열정으로 그곳을 향했다. 집주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노인은 나에게 집 안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던 박스들을 내보였다. 그 안에는 각종 문서, 일기, 신문 기사가 가득했는데 나는 특히 몇백 년 전의 기록에 눈길이 갔다. 그것들은 이 마을과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불길한 예감에 나의 시계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문서 중 하나가 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을 전설에 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귀신의 숲이라 불리는 금지된 장소가 있었고 그곳은 결코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어느 호기심 많은 학자가 그 숲을 탐험한 뒤 실종되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괴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전설의 비밀을 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혼자 귀신의 숲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간신히 숲에 들어섰을 때 사방엔 오싹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길을 이끌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했다. 숲을 걷던 중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등을 스쳤다.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라.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숲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비바람 속에서 나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작은 폐가를 발견했다. 몸을 피할 곳이 필요했기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들어서는 순간 문이 굉장히 부드럽게 닫혔다.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나는 폐가 안을 둘러보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거울은 이상하게도 스스로 금이가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나는 그 거울을 피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형체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형체는 흐릿하고 생기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순간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더니 그것은 오래전 실종된 학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에게 농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사라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나는 결국 몸을 가늘게 떨며 그 방을 벗어나 숲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그날 밤을 보냈는지 돌아오는 길을 찾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주인 노인에게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의 조상 역시 그 숲을 탐험하다 실종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는 집에 있는 문서를 끝까지 다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두려움이 극에 달해 다시는 그 문서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가끔 그 집을 그리고 그 숲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내가 경험한 그 밤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고 확신하며 문득문득 그곳에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형체가 아직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다. 이렇게 전설은 계속될 것이며 그곳을 찾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겐 새로운 공포로 다가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민지는 어느 날 아주 오래된 폴더폰을 발견했다. 대학 입학 전 사용했던 것으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호기심에 전원을 켜보려 했으나 오래된 배터리는 이미 수명을 다한 듯했다. 민지는 충전기를 찾으려고 서랍을 뒤지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다. 거기 누구 없어요? 확인해보니 어쩐지 켜지지 않던 폴더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옛날 폰이 잘못 작동한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폴더폰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재빨리 폰을 내려놓은 민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는 장난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뿐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자려고 누웠는데 폴더폰에서 알림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그것은 옛날 벨소리로 무척이나 으스스하게 들렸다. 이 시간에 무슨? 민지는 잠을 설치며 폴더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민지는 답장했다. 누구세요?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내 바로 옆에. 놀라서 머리맡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한 마음에 다시 메시지를 검사했지만 텅 빈 방 안엔 오직 민지 혼자뿐이었다. 그날 밤은 폰을 방 구석에 던져두고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빛이 창문으로 쏟아질 때쯤 민지는 정신을 차렸다. 어젯밤의 일은 꿈같이 느껴졌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폴더폰 속 알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도 올려봤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폰이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이 폰의 메시지가 점점 더 길고 기이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각 메시지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릴 적 가족 여행 때의 추억, 친구와의 비밀스러운 대화들 누군가 그녀의 삶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민지는 아버지에게 이 폰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당장 경고를 무시하고 이 폰을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민지는 폰을 쓰레기통에 깊숙이 넣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그 번호에서 메시지가 계속 왔다. 왜 나를 버렸어? 이윽고 메시지는 전화로 바뀌었다. 한밤중에 익숙한 벨소리가 울리며 민지를 깨웠고 그 소리는 똑같이 낮고 긴 목소리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수업이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강의실의 컴퓨터 모니터에 도구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상황이지만 민지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그녀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한참을 길에서 헤매던 민지는 우연히 전 자기계 수리점을 지나가게 되었다. 수리점 주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귀신이 깃든 폰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겁 없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겁니다. 물론 민지는 결코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저 웃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수리점에서의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지는 그 사건을 잊으면 잊을수록 메시지와 통화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고모를 만나러 가던 길 지하철에서 마침내 그녀에게 직접 통화가 걸려왔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만 민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거기 누구 있어? 그녀는 묻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른 변화가 있었다. 통화 중인 상태에서 그녀의 눈앞에 옛날 장소가 하나하나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것이었고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통화가 끝난 후 민지는 폰을 폐기하기로 결심하고 전문가에게 맡겼다. 이미 오래된 폰은 오래된 기계 부품들 틈에서 낡은 사연을 안고 진짜로 끝났다는 뜻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 민지는 곧 졸업을 맞이했다. 그 폴더폰에 깃든 끝나지 않는 통화는 이제 잊혀진 과거가 되었고 그녀는 과거의 흔적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건 약 1년 전으로 처음엔 단지의 오래된 건물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거닐기 좋았고 이웃들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런 평온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찰나 누군가 급히 뛰어와 문 사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는데 손목이 너무 하얗고 빵 마른 데다 이상하게도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었거든요. 분명 방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흡사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사람은 중년의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짙게 그은 화장과 다소 초췌한 얼굴이 눈에 띄었죠.
그녀는 제가 있는 층보다 몇 층 더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단지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녀의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어색해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내려야 할 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며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리려던 찰나 그녀가 갑작스럽게 손목에 팔찌를 가리키며 이거 예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무심코네 예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조심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에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는 길에 거울 속에서 어떤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잠시 후 거울을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괜히 찜찜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소에 들러 티타임을 갔던 중 저는 혹시 그 여자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3년 전 그 여자분이 같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던 그 여인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차고 있던 팔찌는 그녀의 유품 중 하나로 유일하게 사고 현장에서 남아있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저는 그 길로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회자됩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이야기를 추가하며 공포를 함께 나누곤 하죠.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처럼 현실과 비현실이 얽힌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습니다.